근데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타이레놀 조금 더 있다고 하나 더 먹어도 크게 별 문제가 없던데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습관화된다면, 그래서 갖고 오실 때 조금 이제 그 비닐에서 이런 이 약 저 약에서 다 섞여도 상관은 없어요. 다 섞여 가지고 인류에게 엄청나게 큰 유익을 준 사건입니다. 참을 수 있으면 또 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근데 이제 그게 너무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폐기의 이유는 이게 뭐 효과가 안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이제 부작용이 우려가 되는 건가요? 물질의 변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의 본질은 분자이기 때문에 이 분자가 보관상에서 햇빛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 있죠.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이제 흡수함으로써 그게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것을 흡습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했던 그 분자가 아니라 그 분자가 깨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타이레놀 조금 더 있다고 하나 더 먹어도 크게 별 문제가 없던데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습관화된다면, 혹시 전혀 정말 용량도 잘 맞춰야 되고 그 상황에 맞춰서 딱 먹어야 되는 약인데, 그런 약까지 이제 내가 나중에 먹게 된다면 전혀 모르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보통 이제 병원에서 처방전을 갖고 약을 조제를 하면은 이제 비닐봉지 같은 데 담아 주시잖아요. 그럼 그 약은 보통 그래도 몇 개월 내에 다 먹어야 되나요? 보통 한 3개월, 길어도 3개월 내지 6개월 안에는 다 먹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면 그냥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관도 중요한데요. 그게 햇빛이 잘 안 드는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햇빛에 의해서 변성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서늘한 곳에 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발암 물질이 생기기도 해요. 몇 년 전에 이런 문제 때문에 큐란 잔타, 그런 약이 퇴출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발암 물질을 먹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발생을 한 것이죠. 그럼 약을 받아서 냉장 보관하는 게 가장 좋은 건가요? 햇빛이 안 드는 서늘한 곳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냉장고 보관하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또 그 약간 수분이 있으니까 또 물이 들어가는 거는 조금 피해야 되거든요. 잘 보관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상온에 잘 보관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6개월이 지난 약을 우리가 이제 폐기 처분해야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 이제 그 약을 버리는 방법이 약국에 가져다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좀 그냥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약국에서 약을 사지도 않았는데 뭔가 여기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주니까 약선이 좀 뱉기도 그렇고 이걸 그냥 주고 나오기도 좀 그렇고 이런 상황이 좀 있거든요. 저희도 약품 많이 갖고 오시더라고요. 웬만하면 다 받아서 이제 폐기를 하는데, 근데 조금 이제 귀찮은 게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런 것을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저희도 보건소에 갖다 준다거나 해서 나중에 소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갖고 오실 때 조금 그 비닐에서 이런 이 약 저 약에서 다 섞여도 상관은 없어요. 다 섞여 가지고 만약에 또 이런 PTP라고 하죠. 까 가지고 하는 그런 약들을 좀 다 까 가지고 갖고 오시면 저희가 필요하기 편리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부 다 PTP 포장에다가 조금 다른 것을 그냥 가지고 오면 또 저희가 또 그것을 다 분리수거해서 넣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도 저희 약국도 그냥 웬만하면 다 받고요. 갖고 오실 때 이런 약은 섞여도 좋으니까 다 하나하나씩 해서 그냥 비닐 안에 가지고 오세요 하면 대부분 또 그렇게 따라 주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냥 약을 제 생각엔 통째로 가져갈 것 같은데 그 통째로 가져가는 약을 그 가져가는 사람이 어쨌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약사님이 그걸 일일이 다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좀 작은 경우는 저희도 그렇게 하는 거야 크게 문제가 없는데, 또 어떤 경우는 그 종합병원에서 약을 엄청 받으셔 가지고 줄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약을 갖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다 안 드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찢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약이 섞여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갖고 오신다면 저희도 폐기하기 편하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럼 그 약이라는 게 그 알약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그 캡슐 알약 같은 경우는 캡슐을 풀어서 그 가루를 분해를
하고 또 이제 우리가 뭐 일반 감기약 같은 경우에 이렇게 호일을 까서 먹잖아요. 그럼 그거를 다 분리해서 그 알맹이채로 가져다 드리는 게 약사님 입장에서 가장 편하다. 예, 그러면 제일 편합니다. 저희도 한 번에 부어 가지고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그걸 보건소나 봉사무소에 갖다 주거든요. 이번 책에서 약 12개를 골라 주셨잖아요. 이제 약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인류를 가장 많이 살린 약 1 위를 꼽아 주신다면 어떤 약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뭐 단용포 항생제를 뽑을 수 있겠죠. 사실 항생제의 어떤 발명은 인류에게 엄청나게 큰 유익을 준 사건입니다. 예, 항생제가 페니실린이 개발될 때가 제2차 세계대전 중이거든요. 사실 그 약이 나오기 전에는 조그만 감염에 의해서도 사람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정말 좀 위험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약이 있으니까 약을 보유한다는 거하고요. 약이 전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장미가시라든가 이런 데 그냥 우리 자연톡에서 산에 가다가 끄찔릴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폐혈증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이것들 치료할 수 있는 세균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는 얼마나 위험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페니실린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사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크게 이슈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해도 크게 이슈가 안 되는 것은 백신이 나오고 그리고 코로나19에 걸려도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치료제를 이미 우리가 보유하고 개발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 만약에 이런 치료제가 없고 이런 약이 없었다면 그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 그 항생제라는 게 참 말이 많잖아요. 뭐 남용에 대한 얘기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 항생제가 이제 균을 없애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항생제가 균을 없앤다고 하면은 우리가 수없이 많은 질병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데 이 항생제면 다 죽으니까 뭐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완전 자유로워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우리는 그 코로나19 때도 굳이 또 신약을 막 개발하고 지금도 계속 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면 이제 그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거예요. 박테리아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항생제도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페니실린을 생각을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항생제는 이런 세파계 항생제입니다. 예, 이런 약이 실제로는 더 많이 쓰이고 있고요. 항생제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예,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건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세균과 바이러스는 다르거든요. 예, 크기도 다르고 생장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코로나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는 그게 맞춰서 또 새로운 약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약을 개발하는 데는 시간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질병이 발병하더라도 당장 몇 년 안에는 문을 만들기가 힘들죠. 근데 이제 문샵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번 코로나19 치료제는 그래도 비교적 아주 빨리 만들어진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항생제의 가장 효과적인 증상은 어떤 증상인가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항생제 많이 먹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세균과 바이러스를 구분해서 세균만 이 항생제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증상적으로 접근했을 때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 항생제가 가장 탁월한 효과를 내는 건가요? 감염 증상이죠. 이 감염이 될 때 세균성 감염 증상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보통 이제 긁힌다거나 비인다거나 이런 경우죠. 그러면 이제 우리 피부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 포도상 부균이라든가 많은 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연쇄상 부균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균이 있는데 그 증상에 맞춰서 항생제를 쓰게 된다면 불과 한 1 내지 2주일 안에 웬만한 균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치과 치료를 받았을 때 이거 우리가 이제 치아를 빼거나 이랬을 때 여기에 이제 상처가 생기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균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이제 항생제가 탁월한 효과를 이제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발치라고 하죠. 치과에서 발치를 하게 되면 보통 한 3일분, 길면 5일분 정도의 항생제하고 진통제가 처방이 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균이 있고요. 그런 세균이 있기 때문에 항생제가 효과를 두는 것이고, 그리고 독감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에서 이제 유발되는 거거든요. 그런 인플루엔자라고 하죠. A핵도 있고 B형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세균하고 달라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병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잘 아실 겁니다. 타미플루라는 약을 먹잖아요. 독감에 있을 때는 항생제가 효과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바이러스 약을 먹어야 되고요. 이 바이러스 약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하루 2번 먹는데 12시간 간격으로
5일 동안 계속 다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많죠. 독감에 걸려가지고 힘들었는데 병원 가니까 독감입니다. 이거 타미플루 먹으세요 해서 처방을 받다가 이제 한 3일 정도 먹으니까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뭐 이 약은 약 먹으면 독이야. 약 안 먹는 게 건강해라고 생각해가지고 끊을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또 보통 이제 약을 나올 때 꼭 복약치료 가죠. 이거는 증상이 괜찮으시더라도 5일 동안은 다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라고 복약을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조금 특별히 주위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따라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이제 어떤 증상 때문에 약을 먹는 건데 그 증상이 사라지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약을 안 먹으면 안 먹어서 좋다는 생각 때문에 안 먹게 되는데 그 정해진 약을 다 먹어야지만 사실은 내성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감염증, 특히 항생제, 항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럼 제가 이제 듣기로 사실 감기약은 약이 없다라는 말도 제가 들었거든요. 이 얘기는 사실은 감기를 없앨 수 있는 약이라는 게 없다라는 얘긴데 우리가 근데 실제로는 감기약이라는 걸 먹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아까도 좀 이야기했듯이 감기를 유발하는 것은 원인은 바이러스거든요. 이 바이러스에서 들어왔는데 감기 바이러스는 독감 인플루엔자하고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사람의 인체 면역 기능이 좋아진다거나 하면 자연스럽게 이 바이러스 질환은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할 때는 지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없애주는 대증적인 증상증 해열제라든가 거담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항히스타민제라든가 이런 걸 그냥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낮춰주는 처방이 결국은 감기약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맥락에서 내가 이 감기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참을만 해. 그럼 안 먹는 게 좋은 건가요? 뭐 참을 수 있으면 또 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근데 이제 그게 너무 힘든 경우가 있어요. 기침이 너무 심하면 옆에 사람에게 그 바이러스가 옮길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콧물이 너무 줄줄줄 흐른다거나 재채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좀 여러 가지 좀 불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고열이 난다거나 하면 좀 무리가 되겠죠. 사실 이런 약들은 그 증상이 있을 때만 먹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먹어서 내가 유익을 보는 거죠. 근데 정말 힘들 때 이 약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조금 그것을 쉽게 지나간다면 그게 크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럼 증상이 있을 때만 먹으면 된다면 그 말씀은 그런 약들은 내성이 생기진 않나요? 크게 이런 약들은 크게 문제는 안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항생제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경우는 감기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항생제가 처방되는 게 아니거든요. 목에 후두가 붙거나 인두가 붙기 때문에 이 위험을 가라앉혀 주기 위해서 이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콧물 같은 경우도 좀 누렇게 되면 항생제를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세균 감염이 있다라고 보고 쓰는 경우이기 때문에 맑은 콧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가래가 누렇다거나 콧물이 누렇다거나 이럴 때는 항생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바이러스를 잡는 것은 아니고 이런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그런 처방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목에 가래가 낀다든지 뭐 콧물이 나온다 뭐 이럴 때 이제 코감기 약 같은 걸 먹잖아요. 목감기 약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항생제가 들어있다고 봐야 되나요? 보통은 이제 항생제는 그 약국에서 구입하는 약은 항생제가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꼭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는 병원에서 반드시 처방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먹는 약의 경우에 그래요. 바른한 항생제, 뭐 우리가 잘 아는 후시딘이라든가 뭐 그런 바른 항생제는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구입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의사의 판단에서 항생제는 처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항생제를 병원 가서 처방을 받았다면 그것을 일수에 맞춰서 다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약국이나 편의점 가서 그냥 사는 그런 일반적인 감기 약에는 항생제가 없다. 맞습니다. 내가 이제 뭐 내과 이런 데 가서 처방전에서 주세요 했을 때 그때 항생제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겠군요. 병원에서도 이제 뭐 굳이 항생제가 필요 없을 때는 처방을 안 하겠죠. 근데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처방이 되는 거라서 대부분의 어떤 이런 대중 증상을 줄여 나간다면 훨씬 나에게 유익을 가겠죠. 그 해열제도 한번 여쭤보고 싶긴 해요. 일단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우리 몸에 열이 나는 이유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열을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해열제라는 게 열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내가 지금 내 몸은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잡으려고 막 열을 내는데 이걸 해열제를 내린다?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특히 이런 거는 어머니들이 애들 키우면서 조금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보통 정상 체온이 36.5 도잖아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이런 병원균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는 이제 이 병원균에 대응하는 어떤 면역 체계가 있습니다. 이 면역 체계가 뭐 백혈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그 면역 세포들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열이 일어나는 것인데 만약에 한 38도라고 하면 미열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 내 몸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 또 애기가 뭐 크게 뭐 미열이 있어도 38도라도 잘 논다. 크게 불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물만 좀 잘 먹이고 또 좀 잘 지낸다면 뭐 굳이 약을 안 먹어도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38.5도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고열이 올라간다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기가 좀 힘들어한다. 힘들어한다는 것은 탈수 증상을 일으킨다거나 또 이제 좀 칭얼거린다거나 딱 좀 봐도 아기가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약을 먹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제 38.5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쨌건 우리 몸의 그 메커니즘으로 이해해 보면은 어쨌거나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 잡으려고 계속 열을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38.5도가 넘어서는 순간 다른 데도 문제가 터지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계속 열이 올라가지고 40도나 41도가 넘어가면 이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예, 어떤 그 엄청 치명적인 되돌릴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열이 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좀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약간의 미열 정도는 뭐 크게 뭐 걱정이 없다면 오히려 면역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는 것도 낫지만 만약에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올라간다 싶으면 빨리 약을 먹어서라도 열을 낮추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